네, 이제 두 번째 장, 환경교육의 이해입니다. 이 장에서는 환경교육의 개념부터 그 다음에 목적, 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환경교육 소양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뭔가 관찰을 하고 있죠. 주로 새를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 미국에서 지역사회마다 이런 그 시립, 국립 파크들이 많아서 공원들이 많아서 공원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도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숲속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좋다고 느꼈던 것은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자발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함께 나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는 이런 그 모임이 많아서 아주 재밌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가족 단위로 바닷가에 가서 조개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런 가족 단위의 환경교육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나무 심기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그 캠페인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환경교육인가 이런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환경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환경 문제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도 한번 보고 이 환경 문제의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방법이, 그리고 그 중에서 이 환경교육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쭉 했죠. 그래서 물 문제, 공기 문제, 부분적으로 토양 문제, 폐기물 등등 생태계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은 오염 원인이 다양하다. 또 한번 생기면 다양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또 이 그 환경 오염 물질들은 서로 그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환경 문제들은 특히 에너지 부분은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은 생태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지만 탄력성을 넘어서 그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오염물질들이 들어오면 탄력성을 잃고 다시는 그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한다 스스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과학기술 발달의 터에서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대량적으로 오염물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또 도시화라는 그 현상을 통해서 좁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들이 쏟아지면서 생태계가 탄력성을 잃고 있다. 또 그 이면에서 보면 인구 증가로 인해서 또 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뚫어지게 보면 또 그 바탕에는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원인들로 작용한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로서 국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생활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는 이런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환경공학적인 접근이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공학, 대기공학, 폐기물공학, 소음, 진동과 관련된 부분들, 또 생태공학들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보전법, 수질 관련, 대기 관련, 폐기물 관련된 이런 그 각종 법, 제도 이런 것들로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대중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중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원인을 갖다가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의 이런 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환경관,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간관, 여기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이렇게 가정해 볼 때, 실제로 이 잘못된 환경관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은 이제 환경 교육적인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 교육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보겠지만 사람들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갖게 하고 실제로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갖추게 해서 실제로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앞에서 봤던 개인적인 측면, 집단적인 측면, 정치적인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때도 환경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교육적 접근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경 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제이콥슨이라는 분은 이제 48년에 국제 자연보전 연맹 IUCN에서부터 환경 교육이라는 그 용어들이 등장해서 그 이후로 쭉 그 유네스코라든지 유넵이라든지 WWF라든지 이런 그 국제 기구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쭉 환경 교육과 관련된 그 전략과 방법론들이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팔머라는 분,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 자연 교육부터 시작해서 필드워크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서스테이너블 퓨처와 관련된 그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그 환경 교육이 전개되어 온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자연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연구들도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위한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죠. ESD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ESD에 이르기까지 환경이 다양한 그 유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환경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NAE라는 그 미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이제 환경 국제 그 북미 환경 교육 학회인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그 국제적인 학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그 OSU에 이제 1년 그 초빙 교수로 갔을 때, 그때 저를 초대해 준 분이 바로 그 NAE 북미 환경교육 학회 회장을 이제 했던 분인데요. 이제 그 북미 환경교육 학회에서 이제 1년에 4번 학회지가 나옵니다. 그 학회지에서 보면 환경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만 특집으로 그 학회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환경교육에 대한 개념들이 수없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수용하는 이런 개념이 합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유네스코에서 그래도 좀 포괄적인 정의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그 많은 그 정의들을 나름대로 종합해서 어떻게 그 정의를 내렸냐면, 인간의 환경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 NAE에서 나오는 이런 환경 교육의 개념도 보면 주로 이제 환경 쪽, 생태계 쪽, 이제 과학적 베이스를 가진 분들이 많은 그 정의를 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확하게 뭐가 환경 교육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서, 저는 거꾸로 교육의 개념 정의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그 환경 정의를 다룬 책이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교수님이 교육의 개념이라는 이런 책을 쓴 적이 있고, 또 장상호 교수님이 학문과 교육이라는 방대한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교육이란 도대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논한 책이고요. 또 그 이전에는 정본모 교수님, 정본모 교수님이 아니라 이제 정본모 교수님 맞네요. 이분이 60년대 초반에 그 교육과 교육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때 이제 교육을 뭔가 좀 과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해서 그때 내린 거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저는 제일 그 감동적으로 그 정의 내린 거는 바로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그런 그 개념을 환경과 적용을 했을 때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플러스 그 과정까지 드러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인간 행동, 환경 행동을, 환경과 관련된 행동, 인간 행동, 많은 행동 중에서 주로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교육과정, 또 그 시설, 교사, 이런 것들이 다 갖추는 것이 바로 이제 계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의 행동을 갖다가 이제 변화시키는 거, 이거를 환경 교육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이 그 환경 교육과 다른 환경 관련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교육 유형에 대해서 지금 팔머라는 분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환경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실증주의적 관점, 해석주의적 관점, 비판주의적 관점이다. 그래서 뒤에서도 또 나오지만 실증주의에서는 환경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에 대한 지식. 환경이란 도대체 뭐고 뭘로 구성되었고 그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석주의는 이제 환경 교육 자체가 환경 내에서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환경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또 비판주의적 관점은 환경 교육의 어떤 지향성과 관련되는 환경을 위한 행위를 갖다가 이제 환경 교육으로 이렇게 그 보는, 특히 환경을 위한 행위 자체를 환경 교육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들은 환경 교육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 그에 따라서 환경 교육이 어떻게 접근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환경 교육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는 뭐냐? 이것도 상당히 그 관점마다 다른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나름대로 쭉 그 정리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과 관련된 소양, 리터러시를 갖다가 갖추도록 하는 거. 이게 제 환경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기능, 태도와 가치, 행동과 참여,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이것도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 다양한 관점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쭉 정리하고 분석해 볼 때 지식과 정보는 인지적인 측면이다.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 지식과 정보와 또 이해와 또 종합과 분석과 뭐 이런 것들,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스킬과 관련된 거, 환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는 거, 이게 기능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도, 가치, 정의적인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 환경에 대한 친화적인 어떤 마인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영역이다. 그리고 행동과 참여는 내가 알고 기능을 갖추고 어떤 태도, 가치를 갖췄지만 이게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고 어떤 환경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 이것이 이제 환경 교육의 세부적인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교육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환경학의 분과 학문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닝햄이라는 분이 자연과학적인 거, 사회과학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것들이 합쳐진 것이 environmental science, 이제 어떤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3, 4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 제자 중에서 김정은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석사도 지도도 하고 이제 박사를 서울대로 보내서 좀 이 전문가로 키우고 싶었던 이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커닝햄이 이렇게 러프하게 제시하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환경학의 학문적 그 구조와 성격 이런 것들을 연구를 이제 논문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논문이 상당히 수준급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학의 학문적 성격인데요. 여기서 자연과학적인 거, 사회과학적인 거, 인문학적인 내용들, 그 안에 세부적인 분과 학문들, 또 분과 학문들의 주요 얼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이런 여부를 또 밝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격을 제시한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학회 세미나에서도 발표하면서 상당히 그 호평을 받았던 그런 연구였는데 우리 학교 그 도서관에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다운을 받으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는 그게 어려워서 제가 제시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분과 학문들이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분과 학문으로 등장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화학이다 그러면 이 화학을 넘어서 환경화학, 환경생물학, 또 사실은 환경생물학을 넘어서 환경생태학, 환경물리학, 또 환경공학, 환경법학, 환경사회학 등등등 이 많은 분과 학문들이 들로 이제 환경학이 이제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문들 그래서 이제 이 환경학을 공부하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환경 쟁점에 대해서 그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이런 학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교육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내용들. 그러면 이런 방대한 그 환경학 내용 중에서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에게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그 선정해서 조직해서 이제 가르쳐야 될 건가와 관련해서 안 보이는 부분은 이제 인공환경, 자연환경입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뒤에 보여줄 이러닝 컨텐츠, 학습자용 이러닝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자용 또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 개발을 위해서 이제 환경학에서 이제 그 주요 주제들을 이렇게 이제 도출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출해 가지고는 컨텐츠 개발을 하는데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제 그 환경교육 내용 체계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교육 내용 체계를 갖다가 환경 요소를 이렇게 한 측면에다 놓고 또 한 그 셀에다가는 이제 환경 주제, 이 하나하나 환경 요소의 가치나 실태나 문제 원인이나 보존 방법이나 위생 윤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각 만나는 셀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환경 그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서 초등학생용 컨텐츠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틀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2019년 말 2020년
19년 말에서 사실은 마무리는 20년 1월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2022학년도 그 교육과정 개편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에서 환경교육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연구한 겁니다. 이제 청주교육대학교 이제 이성경 교수가 환경 학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강화 전략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교육과정 2015 국가교육과정 내에 환경교육 내용이 어떻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지 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그 차기 교육 과정에서 담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내용이 이제 이 연구입니다. 어쨌든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넘어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그 환경교육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about 했죠.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 for에서 환경을 위한 교육, from in 뭐 또 through도 나오죠. 환경 내에서 환경으로부터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팔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수학습 모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 제목에도. 근데 이것이 사실은 방법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교실이나 온라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필드에서 직접 환경과 부딪히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좋다. 사실은 환경에 대한 교육은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 내용이고요. 환경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실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를 위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환경 교육의 원리, 방법론적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모형, 사실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환경 교육의 바탕이 되는 어떤 심리적 기초와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환경 친화적인 행동에 미치는 그 요인들, 변인들 또는 구인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기 위한 이런 모형들입니다. 참 유명한 그 모형인데요. 환경적으로 책임성 있는 뭐 행동 이론이다, 뭐 이렇게 행동 모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환경 책임성 그 행동 모델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맨 오른쪽에 이 박스에 있는 것이 좀 환경 친화적인 행동, 환경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 이것이 도대체 어떤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바로 그 직전에는 행동의도라는 이런 그 변인이 있고, 이 행동의도 여하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행동 의도,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거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옛날에 제가 일본 갈 때도 옛날 담배를 많이 폈던 시절에도 항상 포터블 그 재떨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병 같은 거 이렇게 닫아가지고 항상 그 쓰레기를 그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반면에 파리를 가면, 프랑스를 가면 어때요? 거기는 또 실제로는 청소부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면 하늘 높이 이렇게 올려서 이제 버리는 거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파리를 갈 때는 그렇게 포터블 그 재떨이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딜 가든 사실은 행동 의도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하는 것이 그 대학 때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행동 의도고요. 근데 이 어떤 컨텍스트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1번이라는 컨텍스트에 가면 이제 쓰레기 버리지 않는 행동을 이제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 가면 파리라는 컨텍스트 상에서는 그걸 멋있게 버리는 거가 또 미덕이다라고 생각해서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행동 의도가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 의도가 행동으로 구현되기도 하고 구현이 되지 못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의도대로 행동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행동 의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가보면 어떤 기술, 기능 이런 부분도 있고 지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 쟁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행위 전략에 대한 지식, 행위 기술,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 요인. 네, 다시 정리를 하면 그 환경과 관련된 행동은 행동 의도에 그 영향을 받고, 행동 의도는 행위 기술, 행위 전략과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그 환경 쟁점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개인의 퍼스널리티, 성격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 구체적으로 그 퍼스널리티 요인은 태도나 통제의 위치,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책임성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퍼스널리티가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모델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모델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 또 대학생들의 그 환경 책임성 행동과 관련된 이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인가요? 내 지도학생도 박성진이라는 선생님이 바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의 책임성 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이런 그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좀 다른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이 네모가 아니라 그 동그라미로 해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네모는 관측 변수라고 하고, 이걸 동그랗게 그리는 거는 이제 그 잠재 변수라고 하는데, 조금 더 고급 통계 기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그 동그라미로 그려진 잠재 변인들 간의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그 환경 책임성 행동 모델을 이제 검증하는 이런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계획된 행동 이론. 이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긴 한데요. 자, 여기도 비슷한데 그 궁극적으로는 행동이 있고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의도가 있고요. 또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태도가 있고 주관적인 규범이 있고 그 지각된 그 행위 통제라는 이런 변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앞에 있는 모델이나 지금 이 모델이나 다 뭐가 있냐면 그 특히 사회 심리학에서 나온 모델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환경에도 적용되고 사실은 이제 소비자 행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 대단한 모델들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그 환경 행동이라는 것이 그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다양한 그 관련 요인들, 변인들,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그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환경 관련된 행동들이 잘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환경교육 목표도 봤지만 대부분 지식과 관련된 인지적인 내용들 또 기능이라는 심동적인 영역에 관련된 것들 태도 가치와 관련된 어떤 그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행동 변인과 관련된 참여 행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환경교육의 목표로 이제 설정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배경과 관련된 이런 모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팔머가 제시를 했는데 이제 오프라인의 그 교수학습 방법들, 학습 방법들, 특히 이제 환경 관련돼서는 체험학습, 탐구학습, 형동학습, 프로젝트학습, 서비스 러닝, 쟁점 탐구 등등등에서 많은 방법론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그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하고 저도 이와 관련된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해본 사례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못했지만 특히 이 프로젝트에 기반한 학습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선배들은 조별로 팀을 이뤄 가지고 하나의 그 주제를 선정해서 실제로 이론적 탐색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의 연구 이걸 토대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보았던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 학습 저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들을 지식 정보 환경교육 목표와 관련지어서 이제 지식 정보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기능 습득을 위한 가치 태도, 행동 참여를 위한 이런 방법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과 관련된 이 연구 사례인데요. 제가 2000년대부터 해서 13년에 이르기까지 초반부터 13년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그 이러닝 또 유러닝 컨텐츠 개발과 관련된
이제 환경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했지만 그 무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닝 컨텐츠, 특히 이거는 이제 그 웹을 통한 이런 그 컨텐츠고요. 또 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웹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웹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기타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이 모바일 학습이라는 거는 뭐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던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모바일과 관련된 학습에 대한 세미나라는 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막 한참 처음으로 이제 이 아이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인데 이제 그때 나온 것이 이제 유러닝 이런 개념이 나왔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유러닝과 관련된 이제 컨텐츠 개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중고 대학생을 위한 학습자를 위한 이러닝 컨텐츠를 개발하는 이제 이런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AE라는 북미 환경교육학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했던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 대학생들을 위한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러닝은 타겟 대상은 이제 학습자가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위한 이제 컨텐츠 개발 이런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교육자는 초, 중, 고 대학생을 가르치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환경교육 사회교육 담당자들 특히 환경공무원들도 있었고 사회교육 담당자들까지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걸 했었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지금 개도국의 많은 환경교육 담당자 공무원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제 커뮤니티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연구까지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또 이건 아피안이라는 데 가서 발표했던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아피안이라는 데서 또 이렇게 포스터 발표를 이제 했던 내용들, 이것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초창기의 이러닝 컨텐츠, 그 다음에 유러닝 컨텐츠, 그것도 학습자용, 이제 교수자용 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런 이제 동영상 상황에서 또 무크라는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돼서 이제 운영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컨텐츠들은 이제 무크 이런 교육을 위해서도 상당히 유용한 이런 이제 방법론이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환경교육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결과로 나온 이제 아웃풋과 아웃컴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환경 교육의 아웃풋들, 양적인 성과들은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웃컴과 관련해서 질적인 성과들은 뭐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환경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그 많은 지식, 기능, 태도, 참여, 행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미흡했는지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성과 기반의 그 어떤 정책 이런 것들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환경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장에서는 환경교육 실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